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됐다. 이날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됐고 재헌 국회가 구성됐다. 그리고 1948년 7월 17일 오전 10시 대통령 중심제와 간접 선거제를 핵심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국가의 근본 기틀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법률적으로 정한 헌법. 첫 헌법 공포 이후 72년. 그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쳐 1987년 개정된 지금의 헌법이 약 30년간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담고 있다. 때문에 국민은 자신을 대신해 국가의 의견을 결정하고 운영할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72번째 맞는 재헌절.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7월 17일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된 재헌절이죠.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헌법은 1948년 재헌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72년이 지난 지금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에게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헌절의 의미를 되돌아보고요. 지금 국회가 헌법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7대 국회의장을 역임하셨고요.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7대 국회의장을 하셨는데 2004년부터 2006년인 거죠? 네. 네, 전반기 때. 예. 자, 10대 때부터 17대까지 육선 의원을 하셨고 예. 1979년에 이제 처음 네, 시작했어요. 네. 1979년이면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또 1988년 13대 국회에서 협치를 꽃피운 명원내 총무이십니다. 자, 2008년까지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셨는데 요즘 근황은 좀 어떠신지요? 요즘은 뭐 정치를 그만둔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직접 어디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옛날 같이 정치하던 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뭐다 대화하고 네. 또 정치 후배들하고도 뭐 문의가 있을 때 얘기해주고는 주로 그런 일들이죠. 네. 뭐 정정하십니다. 건강 비결 같은 거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세요? 겉보기만 그래요. 그러나 뭐 이 지금까지 큰 지장 없이 아직은 건강하게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국회 앞뜰에서 결혼식 있어서 갔더니 의장님께서 그때 주례를 봤던 그 추억이 있는데 주례 많이 보셨죠? 많이 했죠. 예. 뭐 정치인 주례도 하고 일반 딴 분들 주례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72주년 이제 재헌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해마다 재헌절 기념식을 했는데 육선 국회의원이셨고 국회의장을 역임한 입장에서 재헌절 의미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뭐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 기틀을 정하고 또 앞으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 법률적으로 정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회라고 하는 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재헌절은 항상 국회에서 하게 되고 재헌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새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도 국회에서 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헌절이 휴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헌절에 대한 의미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제헌절을 다시 제헌절이 지금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아직 빨간 날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공휴일은 아니죠. 예,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공휴일로 지정 하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신뢰 또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국민 여론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억지로 이렇게 밀어붙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치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향해서 이거 위헌적인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헌법을 너무 자신들 입맛에 맞게 끌어들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치권의 이 잦은 위헌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 구체적인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사안을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때가 아닌데 그 위헌을 끌어들이고 해서 그것을 심지어 국회 정치하는 분들도 그런 문제를 이제 헌재에 제소한달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좋지를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잦은 위헌 논란이 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더욱이 국회에서 정당과 정당이 위헌을 주장하고 이것을 특히 헌재 같은데 제소를 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한 일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도록 이 자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헌법이 이제 1987년에 개정된 헌법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죠. 그러죠. 예. 대통령 간선제를 이제 직선제로 바꾼 예, 게 예. 87 체제 이후에 예, 이제 새로 예, 예. 개헌한 건데 이 좀 이따도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그러는데 이 헌법도 그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 좀 있으세요? 헌법이 제정되면서도 그렇게 자주 바꿨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알기에는 한 9번쯤 했던 것 같은데 소위 87년 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87년 체제 아닙니까? 그 이전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국민의 이해를 받아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권력이 주도한 그런 배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네. 내가 특히 그 중에서 기억하는 것은 87년 체제가 될 때 그때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때니까 그때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마치 이 어떤 종교를 전도하는 전도사들이 우리가 이 버스 안에서 그냥 외치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는데 네.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나 자신 그때는 이제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서 국민이 내 손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는 제도로 이제 지금의 체제로 이제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 고향에 가거나 중앙에 있거나 기회 될 때마다 마치 전도사가 네. 전도를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모든 시간을 거기에 바쳐서 국민들의 이해를 얻고 동조를 한 분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참 그런
아주 그 치열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개헌의 87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헌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나 유권자들 만나면 항상 설파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87년이 이제 우리 민주화의 큰 이정표가 됐던 한 해 아닙니까? 1월 예, 달부터 그러면 박종철 군 이제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예, 예, 그러다가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 4.13 호원 조치라는 걸 발표했잖아요. 예, 그대로 간선으로 가겠다 대통령권. 그랬죠. 그때 장면 기억나시죠? 어떤 기억나세요? 4.13 호원 조치 TV에서 쫙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충격을 받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 투쟁이 요원은 불길처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저도 MBC라는 데서 이제 사회부 경찰 기자를 했어요. 사건 기자. 그래, 그러시고. 그때 당시 그 종로 5가의 기독교 회관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예. 이런 것도 설치가 돼 있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60 민주화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6.29 선언이 있었고 뭐 쭉 예. 그러면서 이제 예. 87년 개헌까지 이제 오게 된 그렇죠. 건데 그때 당시에 뭐 그때도 의원님이셨잖아요. 예, 항상 뭐 많이 거리에 많이 계셨었죠. 체류탄도 많이 맞으시고. 그러면 그때 이 뭐 국회의원 뭐 그 신분의 차이 없이 모두들 국민과 함께 전체가 다 참 최루탄을 무릅쓰고 거리에 나서서 이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치열하게 했죠.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첫 헌법. 이후 1987년까지 40년간 총 9차례 헌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인 1952년과 1954년 진행된 1, 2차 개헌을 시작으로 1960년 이뤄진 3, 4차 개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 5, 6, 7차의 개헌이 진행됐다. 이후 1979년 11.6과 12.12 사태를 통해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8차 개헌이 이뤄졌으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9차 개헌이 지금의 헌법으로 자리하고 있다. 9차 개헌이 이뤄진 지 벌써 30여 년. 지금의 현실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중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 것을 비롯 국회 역시 2017년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난 5월 한 언론사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조사 대상의 57.6%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또 개헌 시 가장 적합한 권력 구조를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5년 단임제의 현행제도 유지 의견이 약 22%로 두 번째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 시작한 21대 국회에서도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근데 이 개헌 필요성이 지금도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004년에 의장님께서 개헌 화두를 정치권에 제기하신 일도 있으시고요. 당시에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정치를 제일 처음 시작한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입니다. 제가 시작을 1979년에 하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 때 시작했으니까 그때 박 대통령 때의 정치로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전두환
노태우의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를 했는데 사실 옛날 권위주의 정권 때에 비하면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이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정치가 옛날보다는 조금씩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는 조금씩 정권이 바뀌면서 좋아졌고 정치인들의 자질도 국민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지만은 옛날의 권위주의 정권 때의 정치인, 권위주의 정권 때의 국회의 여러 가지 위상이나 이제 이 청렴도나 그런 모든 종합적인 점에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 건 조금씩 수준이 좀 높아졌다. 사실인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내가 제일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던 박정희 정권 말기나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계속된 그때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개선이 안 됐어요. 그게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러 가지 현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왜 조금도 거기 좋아지질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또 본질적인 점도 많이 개선이 됐는데 한 가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평가를 좋게 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회가 옛날 국회가 되었건 조금 제도적으로 상당히 나서진 그때 국회가 되었던 간에 국회라고 하는 장이 대화와 타협하고 협력하는 이런 정치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이 국회라고 하는 데가 이 대권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서로 아주 전투적인 참 죽기 아니면 살기식 치열한 그런 전투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비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개선이 되었는데 조금 더 개선이 안 된 것 같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위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우리 정치에서 제일 먼저 쓴 사람입니다만은 그랬습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서로 이 대통령을 차지하면 모든 걸 다 갖게 되고 대통령을 못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이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국회의장도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데 득이 되는 것은 선이고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악이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항상 전투적인 장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는 이 정치는 조금도 개선된 것 같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력을 분권하고 대통령 권력을 이제 분권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인 이 불신이 해결할 길이 없겠다 생각해서 정치 개혁은 개헌이 출발이요 종착점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머리가 띵할 정도로
하나 배웠습니다. 예, 국회가 지금 항상 반목과 불신 이렇게 되는 것이 예, 결국은 우리 헌법에 현재 갖고 있는 헌법의 어떤 권력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이 되는 것이다. 예, 거기에 선과 악, 리편 내편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들어서도 한 차례 개헌 추진을 한 적이 있는데 예, 2017년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장 맡기도 하셨고 예. 자, 21대 총선이 끝나고 여당 일부에서 다시 개헌론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 개헌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그 대통령 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으나 나중에 이제 내가 그것을 대통령제를 이제 개헌을 할 때는 그것이 내각 책임제로 하든지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국회의 개혁 특위에서 그때 이 현역 의원이 아닐 때 이제 내가 개헌을 일찍부터 주장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 소위 개헌 특위 여기에서 이제 첫날 나를 초청해서 내가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이 내각 책임제로 가는 것이 이 모든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치 개헌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현실하고 그게 서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이 국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그 어떤 그 정부 기관보다도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을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내각 책임제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할 때는 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어. 이 개헌도 정치 현실에 맞아야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교 문제나 남북 통일 문제랄지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것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위상을 가지고 그대로 대통령이 이것을 맞는 쪽으로 하고 네. 그렇지 않고 내치나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국회의 신임을 받아야 하는 총리가 있어서 총리가 그것을 관장하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분권형 네. 소위 대통령제를 내가 주장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인내력을 가지고 네.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예.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이 여당의 역대 최대 의석 확보라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이 국민이 이런 선택을 한 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는? 이 코로나19는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지금 참 큰 그 고통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도 이걸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지리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런데 이 지난번 그 우리 이 총선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 불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의외에 여당이 그 대승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과반을 훌쩍 넘었죠. 예.
그것은 이 사실 이 중간에 치르는 이 대통령 선거 다음에 총선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야당이 유리하게 돼 있고 여당이 이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이렇게 중간 평가 형태의 총선인데 음. 여당이 우세하게 나온 결과도 처음 보십니까? 그런 것이 거의 예, 없었죠. 예. 없었는데 그것은 국민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나 좀 강했는데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 이 정부가 비교적 이 딴 어떤 나라보다도 차분히 대응을 그렇죠. 잘했고 국민들도 참으로 우리 국민이 대단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진국가,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도 우리는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그 상황 속에서 딴 나라처럼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가들도 다 사재기를 하고 그런 혼란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맞습니다. 걸로 봐서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현명하니 잘 대처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뭐 K 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보도가 많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또그 나는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만 하면 우리 한국을 또 비교하려고 그러고. 그래요. 참 그 고마운 일이고 네.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국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그 외국에서 그런 그 비유적인 평가를 했던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 극복에 말하자면은 이 취미가 있다. DNA가 위기 극복, 위기가 오면은 항상 그것을 오히려 역전시켜서 기회로 삼는 네. 이런 일들이 지난 경제 위기 때도 있었고 이 뭐 6.25 이후에도 그랬고 이 한국 국민들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그 위기 극복을 그러니까요. 잘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러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세계적인 평가가 그만큼 참 알겠습니다. 높아졌고 참 고마운 일이고 그러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국민이 볼 때도 현 정부가 위기 극복을 잘해냈구나 이런 점에서 여당한테 힘을 많이 실어준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여당이 이제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지금까지 이제 맡게 됐어요. 앞으로 예, 어떻게 예. 협상돼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 평가도 엇갈리는 상황이고 21대 국회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1대 국회 지금 출발이 됐는데 좀 과거 전례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여당이 모든 것을 다 차지했죠. 그렇죠. 그런데 176석이니까 예. 현재. 지금까지 그런 속에서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대통령이나 지금 정치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참 인내력을 가지고 네.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해서 예. 야당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988년에 이제 13대 평화민주당대 원내 총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협치를 꽃피운 명원내 총무 이런 별명도 얻으셨는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예. 복사를 하나요? 이게 1989년에 서울 여의도 63 빌딩에서 예, 당시 사당 원내 사령탑이 해동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여기 맨 왼쪽부터 김용채 공화당, 김원기 평민당, 김윤환 민정당, 이기택 민주당 원내 총무. 예, 이때는 원내 대표라고 한 거라고 원내 총무라고 원내 했습니다. 총무라고 예. 했군요. 예. 예.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63 그러면요. 빌딩이라는 게요. 예. 예. 그때 참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의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서 정말로 밤을 새워서 토론하고 열심히 그 협상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법사위원장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예. 그때 당시에 법사위원장은 민정당에서 했다면서요? 아, 그때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 생각들이 지금하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물론 이제 법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딴 분과위원회보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원회라는 데가 하도 이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의 그 법률 심사하는 그런 권한을 이제 지나치게 이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 모든 진행을 가로막는 폐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원장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한 일들이 그 이전에는 이 여당이 모든 걸 맡아서 다 할 때니까 그런 폐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한 때였어요. 그럼 뭐 그때 정치 상황과 지금 정치 상황은 뭐 물론 다른 겁니다만 예. 의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도 협상, 협치 이런 걸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예. 지금 뭐 176석 거대 여당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한 말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국가경영뿐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도 이 민주당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 소수를 포용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그런 모든 것이 앞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보수는 과거에 무조건 가령 통일 문제, 남북 평화 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까지도 이것을 과거에 이제 대결을 할 때 그때의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너무 지나친 수구적인 태도를 할 때는 나는 우리 전체 정치를 위해서도 그건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고 이 야당 자체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적인 그 변화, 진취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 야당도 발전이 있고 우리 정치도 발전이 있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곡한 심정으로 야당이 그러한 이 전환이 있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 노력, 정치뿐 아니라 국민 전반까지도 같이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일이고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세계적 유행과 함께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가 급속한 변화 시점에 와 있는데 이런 변화의 시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김원기 의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예, 이게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기고 이것은 이제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엄중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비상한 각오와 노력을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당이 혼자만 잘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그 세계적인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국민 통합이 돼서 같이 이것을 위기감을 같이 해서 같이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같이 모여서 이제 정치를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통합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그 기본으로 해서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 노력, 정치뿐 아니라 국민 전반까지도 같이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일이고 정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일구의 정말 오늘은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시죠.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 정책을 말하다가 아니라 정치를 말하다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대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재헌절을 맞아서 헌법기관이자 입법을 통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치, 국민에게 힘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